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의 종말이 시작되다. 2. 일본에 대한 소름 끼치는 예언입니다. 3. 일본은 선진국 대열에서 떨어졌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일본은 지진, 화산 등 자연재해로 자주 피해를 입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여러 차례의 지진과 화산 폭발은 일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은 나라 전체의 안전에 대한 계속적인 우려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일본은 환경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때로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이 종종 종말의 날에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3 강진 이후 일본의 지진과 화산 폭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12주년인 올해 일본 내 여진이 끊이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진도 4 이상의 지진이 1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 충격적인 보도를 하면서 사람들의 공포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 지카 지진이 발생할 경우 2만 3천 명이 희생될 수 있다고 정부기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300명이 아니라 2만 3천 명입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몇 년 이내에 태평양 연안인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 수준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70에서 9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저 정도의 수치이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태평양에 뻗은 난카이 해구를 따라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경우는 엄청난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주택 61만 채가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며 경제적 손실은 직접 피해만 47조엔 약 494조 원에 달하고 간접 피해를 포함하면 95조엔 한화 약 998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규모 9.0의 초강진과 쓰나미 피해로 약 1만 8천 명이 숨지고 실종됐었는데요. 일본 중앙방재회의는 앞으로 발생할 지진이 2011년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화산 폭발이 자주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최근 일본의 아사마 산에서 화산이 터졌습니다. 일회성으로 폭발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사마 산은 20일부터 화산 지진이 증가했고 3월 20일 36회, 21일 68회, 22일에는 총 46번의 화산 활동이 관측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그마의 축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지각 변동이 확인되고 있으며 22일 실시한 화산가스의 하루 방출량이 800톤으로 지난달 관측된 200톤의 4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일 이후 분화에 따른 연기가 최고 분화구 가장자리에서 1700m까지 올랐고 화산 활동 또한 감지되고 있어 일본 정부에서는 시민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도 위험을 인지하고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주 니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만전 공지사항에 아사마 화산 분화주의 안내가 걸렸습니다. 화구에서 대략 2km 범위 지역까지 화산탄과 화쇄류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또 아사마 산에 이어 3월 27일 일본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이곳은 아사마 산보다 더 심한 폭발을 일으켰고 분연은 해발 5,000m까지 치솟았습니다. 2016년에 분화 경계 레벨이 3으로 격상되고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폭발에도 암석 파편이 2km나 날아가며 인근 마을에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최고봉인 후지산 분화로 인한 위험성을 보여주는 자료도 새로 나왔습니다. 후지산은 해발고도 3.776m,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눈 덮인 정상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보통 10월경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순백의 꽃갈모자 같은 눈이 쌓여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영하 20도의 추위에도 후지산에 눈이 쌓이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화산 폭발 징후가 아니냐는 두려움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후지산 주변의 강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눈이 쌓이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일본 시민들은 화산 폭발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대재앙의 징조로 여겨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본 지질학 전문가인 시마무라 히데키 교수도 지하에서 마그마가 솟아오르면서 정상 주변의 기온이 상승해 눈이 쌓이지 많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가장 높은 산인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 그 피해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일 텐데요. 작년 일본 정부가 후지산 폭발을 상정해 피해 규모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에 따르면 3시간 만에 도쿄 도심과 주변 도시들의 화산재가 도달해 자동차 및 철도 운행이 정지되고 수도 기능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발 후 약 2주 남짓 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화산재로 인해 교통, 물류가 마비되고 통신 설비도 큰 피해를 입어 도시 전역이 마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후지산이 지난 300년간 한 번도 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일본 내 화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본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일본인들에게 충격을 더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폼페이를 잿더미로 만든 베수비오 화산 폭발 당시 화쇄류가 약 15분간 분출되었다는 것입니다. 화쇄류는 극고온의 용암과 화산재, 유독가스 등이 분출해 흘러내리는 것으로 화산 폭발 시 가장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현상입니다. 당시 희생자 대부분이 집에서 혹은 거리에서 유독성 화산가스 등에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폼페이 전체가 순식간에 폐허가 되면서 2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불과 15분간의 분출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또 일본 내에서 지진 연구로 저명한 가마타 히로키 교수도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며 가능성을 더했습니다. 2월 여진은 경종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열도의 지반이 대변동의 시대에 들어갔다며 4가지 재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규모 8급의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 20년간 발생할 것이다.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 일본 수도권에서 200에서 300년 간격으로 일어나는 수도 직하 지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현재 후지산을 필두로 전국의 활화산이 움직이며 주변에 지진이 늘고 있다. 네 번째 난카이 지진, 도난카이 지진, 도카이 지진 등 3가지 지진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2030에서 40년 사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중 가마타 교수가 인터뷰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지난 1년간 일본 내 여진이 굉장히 빈번히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지진이 잦아지면 단층으로 더 많은 힘이 이동하고 쌓이면서 더 큰 지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지진이 발생하면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그 피해가 미칠 전망입니다. 대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입니다. 최근에도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원자로 건물 내부의 수위가 높아져 방사능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NHK 방송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은 3호기 원자로 건물 지하 1층의 수위가 점점 상승해 하루 만에 약 18cm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15m에 달하는 쓰나미가 원전을 덮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진을 감지한 원자로는 만전을 위해 자동적으로 셧다운되었고 이를 대체할 비상발전 체계가 작동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15m에 달하는 쓰나미가 원전 앞을 가로막고 있는 5m 높이의 방파제를 부수고 원전을 덮쳤고 1에서 4호기 원자로 지하가 침수되었습니다. 당시 15m에 달하는 쓰나미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는데요. 이때 부서진 방파제를 조사한 결과 시속 1000km 속도로 비행 중인 전보제트기 250대가 한 번에 움직이는 힘이 가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믿기 힘든 파괴력을 가진 쓰나미의 힘에 밀려 방파제가 단번에 붕괴된 것입니다. 1.9km 길이의 가마이시 방파제는 도쿄돔의 7배에 달하는 콘크리트 700만의 밀을 쏟아부어 만든 것으로 진도 8.5 규모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물 위쪽으로 8m, 아래쪽으로 63m 등 세계 최고 높이의 이 방파제는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세계 최고의 보호막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쓰나미의 위력에 30여 년에 걸쳐 만들어진 방파제는 완성된 지 2년 만에 폭 100여 m 이상이 사라진 채로 박살난 것입니다.
초강력 쓰나미는 최후의 보루로 불려온 방파제 안쪽 방조제도 쓸어갔습니다. 이 방조제 역시 지역 주민들한테 만리장성이라고 불릴 만큼 견고함을 자랑했지만 강력한 쓰나미가 이 방조제를 타고 넘어 마을을 휩쓸어간 것입니다. 2011년 당시 엄청난 파괴력의 쓰나미가 방파제 방조제 등 전부 휩쓸어갔지만 또다시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은 방파제를 다시 만드는 것뿐입니다. 가마타 교수가 언급했던 카이트로프 대지진이 일어나면 최대 34m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희생자가 32만 명에 이르는 역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34m면 2011년 쓰나미의 2배가 넘는 수준인데요. 문제는 가마타 교수뿐만 아니라 일본 학계 전문가들 대부분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곧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암울한 미래가 그려지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 3000년에 한 번 피어난다는 전설의 꽃인 토비카즈라가 개화했다는 소식도 나오면서 국가에 중대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일본 내 악재가 겹친 상황이어서 더욱 논란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중배 씨는 나는 사실 그를 잘 알지 못한다. 다만 그는 동양의 역학의 원리로 어제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내일의 역사를 예견하며 다음 세계의 주인이 한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의 이러한 예지력은 거창함이 지나쳐 허황되게 들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연과학의 지식까지 동원하는 그의 예지력에는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 살아있는 부처님이자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타너 스님의 예지력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님이지만 예언가로 더 잘 알려진 타너 스님의 예지력은 1983년 6월 5일 열반에 드는 날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을 예측하고 1975년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패배를 예언하고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확히 맞추었으며 그 스스로가 열반에 드는 날을 예언해 정확히 그 날짜에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그가 남긴 예언이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남긴 그 예언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쉽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내용인데요. 미래를 본다 또는 미래를 안다는 것은 아직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을 마치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일처럼 떠든다면 그 누구도 이 말을 쉽게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신이 아니라도 누구나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친구에게 너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친구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아침에 눈은 뜨니까요. 조금 우스운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러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조금 웃음은 눈땀철을 지금껏 수없이 많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다 들어맞았다면 수원이 그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언가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은 아무래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닐까 합니다. 프랑스 제2대 국왕 앙리 2세의 정책자문가였으면서 천문학, 점성술, 수학에도 특출난 능력을 가졌던 그는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보았습니다. 다소 애매모호한 문장이기는 하지만 그는 히틀러의 출현, 제2차 세계대전, 일본에 대한 원폭 투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을 완벽히 예언해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의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고 로켓을 쏴 달에 착륙하며 로봇이 구조 현장에 투입되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좀 더 과감히 표현하자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즉 헛소리와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껏 수없이 많은 일을 정확히 예언한 예언가의 말에 신빙성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반도에도 수많은 예언가들이 있어 왔는데 오늘 영상에서 다룰 타너 스님은 결이 다릅니다. 스님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하듯이 이분은 스님이 맞습니다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는 하겠으나 이분은 한국 불교사에 있어서 해골물로 잘 알려진 원효대사, 화엄종을 널리 알린 의상대사와 함께 3대 고승으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고승임에도
그의 제자들은 늘 타너 스님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제발 예언 좀 그만두시라고 말이죠. 이미 불교계에서 대가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업적을 남겼는데 굳이 점쟁이나 헛소리꾼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는데 자꾸 예언을 남기니 그것이 불만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타너 스님은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며 나는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예언가가 아니고 역학원리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타너 스님이 도대체 어떤 예언을 남겼던 것일까요? 가장 최근의 예언은 불과 10년 전에 현실이 됐습니다. 어떤 예언일까요? 1975년 무렵 타너 이하 스님 생략는 충북 제천의 덕주사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날 저녁 당시 덕주사 주지 스님은 월남 스님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타너는 월악산 봉우리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는 예언을 남깁니다. 당시 1970년대 중반이면 월악산 주변에 호수가 없었기 때문에 봉우리 위에 뜬 달이 물에 비친다는 이야기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여자 임금 이야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여성이 임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상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983년 충주댐이 완성되고 나니 월악산 봉우리에 뜬 달이 충주댐에 비치게 됐죠. 그리고 그로부터 30년 후 여자 임금은 등장했을까요? 대답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은 가벼운 수준입니다. 1949년 어느 날 그는 법당들에 개미떼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은 것인데 이 모습을 본 타너는 즉시 이를 역학원리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죠. 같은 민족끼리 싸우다 떼죽음을 당할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그리고 1년 뒤 한국에서는 25분의 유가 발발했죠. 1968년의 예언은 더 무섭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화엄경의 번역본을 집필하던 그는 갑자기 제자들에게 당장 이 원고와 원본책들을 전부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모든 책을 싸서 급히 삼척의 영은사로 옮겼는데 다음은 모든 책을 삼역의 델몬사로 불과는데 원고를 옮기고 15일 뒤 울진과 삼척에 무장공비가 대거 침투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쫓기던 공비들이 오대산으로 도망쳤는데 이를 토벌하기 위해 사령부가 월정사에 설치되었는데 공비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월정사는 곳곳이 불에 타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월정사에 남아있었다면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남은 화엄경 번역본이 모조리 불타 없어지는 화를 당할 뻔했으나 그의 예지력으로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타너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계사를 정확하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 투하한 원폭 두 방으로 세계 초강대국의 위치로 올라선 미국은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꾸준히 무기와 군사력을 증강시켜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압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보유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미 해군이 북베트남으로부터 공격받은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베트남전을 일으키게 되죠. 미군의 군사력으로 보았을 때 그 누구라도 이 베트남전에서 미군의 패배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197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곳곳에 한국의 선불교를 전파한 인물이자 달라이 라마, 마하 고사난다, 틱나탄 스님과 함께 4대 생불, 살아있는 부처로 잘 알려진 숭산 스님 역시도 미국이 가진 핵무기 하나면 월남은 꼼짝도 못하고 패배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였죠. 그런데 탄원은 달랐습니다. 역학의 원리로 볼 때 베트남은 불, 화이고 미국은 금, 김이다. 금속이 불 속으로 뛰어들면 녹을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미국이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미국은 한국군까지 동원해 북베트남을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는 1973년 3월 29일 마지막 남은 미군 병력을 전부 철수시키며 베트남전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탄원은 단순히 예상에 던지는 헛소리가 아니라 역학원리로 모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후 그 결과만을 공유하는 예언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정확한 것으로 알려진 탄어의 예언 중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딱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예언입니다. 탄어가 평생 동안 남긴 법문이 핵심을 고스란히 담은 탄어록지라는 책에 따르면 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한 대한민국에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이어질 것이다. 5,000년 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불행한 역사는 새 시대가 오기 전에는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고통이 지나면 남북 통일의 서광이 비추고 생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도래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살아오면서 한반도는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냈고 그 불행한 역사가 곧 종결될 것이며 그때 한국은 광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 일본에 대한 예언은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지난 500년간 무려 49차례나 한국을 침략한 그 죄악의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동양 사상의 근본인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면서 일본 침몰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역시 전혀 근거 없이 던진 예언이 아닙니다. 탄어는 기울어진 지구의 축이 바로 서게 될 것이라며 지구의 축이 바로 서게 되면 북극의 빙하가 녹고 빙하가 녹으면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23.7도 기울어진 지구의 중심이 바로 선다는 것은 극한의 추위도 극한의 더위도 없다는 의미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가 녹는 현상을 탄어는 지구의 중심이 바로 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아내리면 현재의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만큼 많은 국가가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데요. 흐트러진 지구의 축이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전조 증상인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에 따른 쓰나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는 현재 일본의 3분의 2가 물에 잠겨 영토가 3분의 1밖에 남지 않는다. 한반도 역시 동쪽이 침몰하게 되는데 대신 서해바다가 떠올라 한반도의 2배 크기로 융기되는데 이때부터 한국이 세계의 주인공이 된다는 취지의 예언을 했죠. 대부분의 예언이 현실화된 지금 몇 개 남지 않은 예언들이 모두 현실이 될지는 미래가 대답해 줄 텐데요. 어떤 국가의 멸망 또는 어떤 국가의 침몰은 그다지 반갑고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다만 한반도가 이후 세계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점은 상당히 기분 좋은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일본의 침몰을 예언한 예언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만 21세기 최고의 예언가로 꼽히는 미국의 제드가 케이시 1877-1945가 있습니다. 23세의 사고로 시력을 잃은 후 초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잠자는 듯한 일종의 최면 상태에서 수많은 이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가장 정확하고 사실적인 예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소련의 몰락과 제2차 세계대전 등을 정확히 예언해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등 유명 인사들이 그를 찾았다고 하죠. 그의 이러한 예언은 대부분 미국 버지니아의 연구예몽협회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무려 14,000건에 이른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을 통틀어 남긴 예언은 대부분 두루뭉술한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단 하나 1934년 남긴 예언에는 확실함을 담았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은 반드시 바닷속으로 침몰한다라는 예언인데요. 영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이라면 must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가정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90% 이상의 가능성을 나타낼 때 또는 의무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어떤 의미이든 그는 일본의 침몰을 거의 90% 확률로 확신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열도의 일부분이 아니라 일본 열도의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써 탄어의 예언과 닮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스님이 열반, 사망에 들면 불교적 화장의식인 다비를 거행합니다. 그리고 다비 후 나오는 구슬 모양의 유골을 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대후 나오는 애 유골을 부르는데요. 황금색, 흰색,
검은색, 노란색, 파란색 등등이 섞인 영롱한 빛깔을 가진 이 사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스님의 수행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불교를 탄생시킨 석가모니를 화장한 후 나온 것을 진신사리, 진신암리, 즉 부처의 진짜 몸에서 나온 살이라고 하는데요. 경남 양산 동도사의 대웅전에는 특이하게 불상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데 통도사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있는데 굳이 허상에 불과한 불상을 두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썸네일로 사용된 앉은 상태로 열반에 든 스님이든 평범한 이들처럼 누운 자세로 열반에 든 스님이든 스님들의 몸에서는 사리가 나오기 마련인데 1983년 6월 5일 열반에 든 탄허의 몸에서는 무려 13개의 사리가 수습되었다고 하죠. 보통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부처를 향해 고난의 수행을 이어온 스님들은 사후 사리라는 것이 남습니다. 탄허는 인간으로서 이름을 남겼고 스님으로서 사리를 남겼고 예언가로서 한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남겼으니 참 특이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한 것인데요. 올해 기준 IMF의 수치에 따르면 일본은 선진국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게 밀려 일본인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 불패 신화에 취해 있던 일본인들은 바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반면 일본 뒤를 무섭게 추격한 한국은 내년에는 확실히 일본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최악의 위기가 겹치면서 마침내 그 썩은 뿌리가 드러난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한파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무절제하게 풀린 화폐 때문인데요. 코로나 시기 경제 위기를 걱정한 국가들은 엄청난 액수의 지원금을 약속하며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흘러나온 돈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만들었으며 가상화폐를 비롯한 새로운 자산의 등장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저금리는 지속되었고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정세가 계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은 계속해서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시절이 끝나면서 미국 연준에서 칼을 들고 통화량 억제에 나선 것이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미국은 금리를 대폭 인상했는데요. 한때는 실질 금리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은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 부양을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국가들은 저금리의 혜택을 보며 실물 자산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전격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것도 모자라 잇따른 금리 인상안을 발표하는 탓에 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풀린 돈은 다시 주인을 찾아 지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닥치는 대로 자산을 사들이던 개인과 기업들은 몸을 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각국과 빚을 낼 정도로 투자에 나섰던 국가와 개인들은 고금리 폭탄의 직격을 맞게 되었습니다. 원금보다 갚아야 할 이자, 걱정이 더 앞서게 된 것이죠. 이미 과도할 정도로 빚을 낸 국가들은 원금보다 더 많은 부채로 인해 갚아야 할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스리랑카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파산할 정도로 후진국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중국의 돈을 끌어다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국가들 역시 금리 폭탄의 영향을 맞았죠. 달러 가격이 오르면서 여기에 맞춘 다른 국가들 화폐 가격 역시 상승하면서 금리도 상향 조정이 들어간 것인데요. 그로 인해 세계 전체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뜻밖의 국가가 최악의 형태로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요. 바로 일본이 그 주인공입니다. 과거 아베 전 총리부터 시행된 자베노믹스부터 일본은 의도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려 젠적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엔화 가격을 낮춰 일본 물건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 행동이었죠. 오랜 디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악화된 일본 시장에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엔저를 권장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핵심 치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소비를 안 하려고 하는 일본인 특유의 심리도 극복하기 위해선 과도할 정도로 통화량이 풀려 투자 심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일본 정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이 유효한 듯 보였습니다. 아베노믹스 덕분에 일본 경기는 활발했고 경제 지표들 역시 하락세에서 약상승세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정책은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장을 위해선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내부 구조 개선을 해야 했으나 아베노믹스 덕분에 풀린 경기로 이 시기를 일본 정부는 놓친 것이죠. 결국 미 금리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일본 경제의 허약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이 사태를 예견했던 경제 전문가와 일본 관료들은 심각한 경고를 남기며 이를 비판했죠. 노구치 유키오 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저서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본 경제는 쓰러지기 직전이며 다른 국가들이 이미 일본을 추월해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죠. 특히 그는 한국이 일본을 대신해 G7 자리에 오를 것이라 예언하면서 대만도 곧 있으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인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그의 예견은 틀릴 것이라고 바라봤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인데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가 예측한 일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IMF에서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알린 것이죠. 오랜 기간 버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어도 내수 경기와 튼튼한 채권을 통해 선진국 가운데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던 일본이 결국 추락한 것이죠. 올해 2022년 IM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PPP 구매력 지표에서 일본이 최초로 5만 달러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여겨지는 5만 달러 선은 항상 넘었던 일본이 마침내 그 선조차 붕괴하면서 추락한 것이죠. 5만 달러 지표에 속한 국가로는 미국과 캐나다, 서유럽에 속한 잘 사는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대만과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5만 달러 선을 넘기며 당당히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표에서 일본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IMF가 발간한 자료에서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었던 일본이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인데요. 다른 지표에서도 일본의 추락은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 월드 에커나믹 아웃룩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33,59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일본은 34,360달러를 기록해 격차가 770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원화 약세를 감안해 지난해 35,000달러에서 4% 줄어든 금액인데요. 엔화 가치는 이보다 더 빠르게 하락한 탓에 지난해 39,300달러에서 12.6%나 떨어진 34,360달러를 기록한 것입니다. IMF 통계 작성 이래로 최소 수준인 770달러로 좁혀지면서 1995년 31,640달러 수준의 격차를 보였던 1인당 GDP는 조만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내년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달러 현상을 보이며 무섭게 치솟고 있는 환율 역시 일본을 조이고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현재 1달러당 150엔이라는 수치에 임박한 환율은 올해 말인 12월에는 160엔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미디어 겐다이 비즈니스는 경제평론가 스즈키 다카히로의 분석을 인용, 일본 경제가 최악의 경우 2023년 환율 180엔 시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기가 나쁜 것도 모자라 물건값도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라 본 것이죠. 파산하는 기업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데이코쿠 데이터뱅크 자료를 인용해 올해 4-9월 사이 도산한 기업이 15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나 많은 기업이 파산한 것으로 분석했죠. 일본 민간 경제 부분에서도 이러한 위험 신호는 커지고 있습니다. 백엔 슈 열풍이 불었던 일본에서는 이제 고백엔 슈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가게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적당한 품질이 싼 제품을 내놓아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죠. 무인양품이 선보인 500엔 숍은 큰 인기를 누리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를 잡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이제까지 대증요법으로 경제 위기를 넘기려고 했던 일본은 한계를 맞이하며 심각한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가계부채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일본 정부는 큰 부담으로 돌아온 빚 갚기에 나섰습니다.
이미 세수의 상당 부분을 원리금 갚는 데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폭탄으로 일본 정부에게 더욱 큰 부담이 가해진 것이죠.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정부 부채는 GDP의 260%가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라면 진작 파산하고도 남았겠지만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엔화의 통화 가치와 일본 정부의 외환 보유고 덕분에 겨우 무마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정부는 엔화 매입과 달러 매도 정책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엔화 가치 방어에 나섰지만 세계적인 흐름과 강달러 기조는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 포퓰리즘 정책에 손을 대면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앞장선 상황. 최근 아베 전 총리 사망과 통일교 관련된 이슈로 인해 일본 정계에서 기시다 후미오는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지율 20%대를 유지하면서 정권 교체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들었죠. 이를 막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는 최근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의 10%를 보조하는 방안을 내세우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내세운 정책인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4조 2천억 엔, 한화로 40조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빚이 더 한층 늘어나는 셈이나 다름없는데요.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운데 오히려 보조금 지급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더 빠르게 죽어간다는 비난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국민들 가운데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경제지표와 일본의 경제지표를 비교하는 일도 일어났는데요. 문화는 물론이고 경제에 있어서도 일본을 추격하는 한국의 성장세에 일본은 그나마 남은 자존심도 꺼지는 상황. 엔저 쇼크로 손해를 입은 일본인들 상당수가 외화에 투자하며 일본의 부가 현재 외부로 빠져나가며 일본인도 일본을 버리는 가운데 과연 일본은 끔찍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